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강연의 제목은 기독교인의 AI 시대 정신, 부제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그리고 또 이미 여러 번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저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뭐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도 한때는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과 같은 이런 학생의 시절,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이 성공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 그게 진짜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대를 이렇게 보내왔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소개를 좀 집어넣습니다. 1988년도 뭐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그런 게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92년도에 컴퓨터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994년도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97년도에 인공지능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 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현재 하이트 개교 준비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수원 예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고 또 고려대학교의 연구원인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가를 받은 차세대 인공지능 융합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 그 이외에 많은 연구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혼자서 이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것들이 다 가능한 거 아닌가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한 1,600분 정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매년 상위 1%를 선정을 해서 석탑 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를 하는데 올해에도 5월 달에 우리가 시상식이 있었고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7년 연속 석탑 기술상을 이렇게 받았고요. 또 올해에는 석탑 기술상뿐만 아니라 석탑 연구상을 이게 수상해서 석탑 연구상과 기술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러한 시간들을 또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교회에서도 주는 교회 학수상도 올해 수상을 해서 참 올해 많은 수상을 이렇게 한 감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중에 자연어 처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어 처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이게 필독 도서로 읽혀지는 이러한 또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또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교육에 잘 접목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를 이렇게 썼고 또 고등학생들이 선택해서 배우는 인공지능 기초라고 하는 이런 과목의 교과서도 썼는데 올해에는 이 정보 교과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로 또 많은 학교에 판매되는 그러한 아주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교수, AI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또 기독교 대학교인 하이트를 설립해 나가고 있는 사람의 역할로서 그리고 또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의 이 정체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의 주요 접근법을 크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2010년 정도 이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AI 기술은 분류형 AI 기술이었어요. 분류형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이 들어가면 그 사진의 분류가 개인지 고양인지 뭐 또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기술. 또는 음성이 들어가면 그 음성이 아버지를 얘기했는지 어머니를 얘기했는지 어떤 문장을 얘기했는지를 분류하는 기술. 또는 영상이 들어가면 그 영상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분류의 내용인지를 분류해내는 기술이라 대부분 다 분류형 기술이라고, AI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0년대까지는 주로 대부분의 많은 AI가 이 분류형 AI였는데 2010년 정도 그 이후부터는 AI의 분야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냐면 분류형 AI 대신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됐어요. 생성형 AI는 어떤 거냐면 분류형 AI와 좀 거꾸로다. 입력과 출력이 거꾸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제가 분류형 AI는 사진을 주면 그 사진의 분류가 무엇인지 개인지 고양인지 뭐 이런 분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라고 하는 뭐 단어를 주고 그 개의 이미지를 생성한다던가 개가 짖는 소리를 만들어낸다던가 개가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그런 동영상을 생성한다던가 해서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생성해내는 AI, 그게 생성형 AI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AI는 대부분 다 생성형 AI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생성형 AI를 영어로는 Generative AI라고 하고 또 줄여서는 Gen AI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를 만들어내는 핵심 원리의 기반에는 어,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컴퓨터 모델인데 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컴퓨터 모델은 무엇을 모델링해서 만들었냐면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뉴런을 컴퓨터로 모델링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해요. 지금 화면에 보면 왼쪽에 생물학적인 이 뉴런이 있는데 이 뉴런은 그 자신의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뉴런으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수상돌기가 있어요. 그 수상돌기를 통해서 주변 뉴런으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 입력 값을 처리를 해서 그게 어떤 임계점 이상의 결과값으로 만들어지면 그 결과값을 축색돌기, 영어로는 엑슨이라고 하는 그쪽을 통해서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로 아웃풋을 출력해내는 그런 구조로 뉴런이 동작을 하고 그런 뉴런들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뭐 10의 한 11승, 12승계 정도가 있다라고 하고 한 뉴런은 다른 뉴런의 10의 4승계에서 10의 5승계의 뉴런과 인터커넥트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엄청나게 복잡한 뉴런들의 네트워크가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있고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지적인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컴퓨터 모델로 만들어낸 퍼셉트론을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 구조와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그 형태가 지금 화면의 중앙에 밑에 보면 이게 복잡하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것. 그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예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중에도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다계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생성형 AI 모델의 그 밑바닥에 있는 아키텍처는 다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딥 뉴럴 네트워크는 아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뒤에서 이 생성형 AI 또는 AI 모델들의 뛰어난 어떤 능력들을 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얘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결국 아티피셜한 거다. 즉, 리얼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중심에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어떻게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을 흉내내고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결국 아티피셜한 거고 리얼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이 AI 모델들은 실제 어떤 식의 원리로 학습되어지고 얘가 실제 사용될 때 이렇게 인퍼런스를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경망은 먼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학습 원리를 먼저 이야기하면요. 학습을 할 때 일단 입력값이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신경망을 내가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한국어 입력이 있고 출력 결과값은 she's walking on the street라고 하는 출력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입력과 정답의 쌍이 있어야 돼요. 이런 쌍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학습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력값을 신경망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신경망에서는 아까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 퍼셉트론이라고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걸 퍼셉트론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그 퍼셉트론을 여러 가지로 연결한 게 지금 화면에 보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이 주어지면 그 입력을 가지고 이제 퍼셉트론이 수학적인 계산을 해요.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요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이 실선과 같은 것들이 수학의 행렬로 표현돼요. 수학의 행렬로 표현돼서 어떤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행렬값이 대입이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숫자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벡터가 주어지고 거기에 매트릭스 연산이 되면 그 매트릭스 연산에 의해서 새로운 숫자값 벡터로 만들어지면서 차원의 이제 변경이 이제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입력이 주어지면 여기 동그라미들이 다 어떤 숫자 값을 의미하는데 이런 숫자 값의 벡터가 만들어지고 그 벡터 값이 또 다른 레이어의 입력으로 주어지면 이 매트릭스 연산에 의해서 또 다른 벡터 값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웃풋 값이 나오는데 그 아웃풋 값은 이제 she's walking on the street라고 하는 거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신경망에서 올바른 답을 처음부터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신경망이 현재 만들어낸 결과값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정답값과 비교해서 오류 값을 계산해요. 그리고 그 오류 값을 이제 최소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망에 있는 이 실선으로 표현되는 요 파라미터들을 수정하게 됩니다.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파라미터라는 얘기를 처음 했는데 그 파라미터는 뭐냐면 뉴런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한 뉴런과 한 뉴런이 연결될 때 사람의 머릿속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뉴런의 연결 강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촉진적으로 변화되고 연결 강도가 어떤 거는 좀 이렇게 그 연결 강도가 낮아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뉴런과 뉴런의 이 연결 강도가 사람의 머릿속에서 조절이 되는데 학습을 통해서 그걸 모델링을 해서 뉴런과 뉴런을 퍼셉트론과 퍼셉트론을 연결하는 그런 이 웨이트 값, 강도 값 그것들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조절을 해서 그 웨이트 값이 이제 최적의 이 파라미터 세트가 만들어지는 시점까지 신경망을 계속해서 학습해요. 자, 그런데 이 파라미터들을 요즘 뭐 챗GPT와 같은 제미나이와 같은 이런 모델들을 이야기할 때 뭐 32 빌리언 모델이다, 뭐 8 빌리언 모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건데 B는 빌리언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8B면 요 숫자 값이 80억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80억 개의 이 숫자 값을 최적화해서 만들어낼 수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랜덤하게 초기화를 다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계속 줘서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이 80개의 실수값을 조절을 해서 최적화된
이 80억 개의 실수값의 집합을 찾아내야 돼요. 8비짜리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실수값이 80억 개가 있어. 그게 하나의 세트야.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랜덤하게 초기화했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돌려서 80억 개의 실수값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면서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력을 줬을 때 정답하고 거의 똑같은 걸 내는데 사용될 수 있는 80억 개의 그 실수값의 이 집합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자동으로 기계학습법에 의해서 더 정확하게는 신경망을 학습하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찾아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LM은 인터넷상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또 연산을 하기에 아주 수월한 GPU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학습하기에 필요한 그런 알고리즘도 현재는 잘 만들어져 있어서 세상의 거의 모든 텍스처럴 데이터를 그 딥 뉴럴 네트워크 더 정확하게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그 원하는 입력이 주어지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어떤 거냐면 사람보다 더 사람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사람의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한국어 하나만 잘 하잖아요. 물론 이제 영어도 하고 만방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국어도 하고 또 다른 언어까지 하면 뭐 4개국어 정도를 뭐 능통하게 또는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뭐 5개국어, 6개국어 정도까지도 능통하게 할 수 있지만 이 LLM은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를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델이다. 그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사람보다 잘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일까? 그거는 아까 그 신경망을 학습하는 원리로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더 추상적으로 LL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LLM은 아까 밑바닥에는 그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상적인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것으로 학습이 되어지지만 아주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지금 화면에 왼쪽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나는 어제 밥을 이라고 하는 이런 이 문맥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문맥에 올 수 있는 것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올 수 있고 태국어도 올 수 있고 일본어도 올 수 있고 중국어도 올 수도 있고 스페니쉬도 올 수도 있고 또는 뭐 미얀마 언어도 올 수도 있고 소수 민족의 어떤 언어들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문맥이 주어지더라도 그 문맥 다음에 가장 그럴듯하게 올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예측하는 모델. 그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학습을 해서 사람의 언어처럼 사람의 언어 능력처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LLM이 만들어지고 LLM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사용자가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질문이나 요구 사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롬프트 또는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LLM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LLM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질문이 이제 문맥으로 주어진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이 왔을 때 그 다음 가장 올 수 있는 그럴듯한 단어는 무엇이지? 그 첫 번째 단어를 생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를 생성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까지가 또 문맥에 주어졌던 문맥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를 또 예측하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속해서 예측하는데 그 과정을 언제까지 하냐면 LLM 안에
end of sentence 또는 end of utterance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마크가 생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성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end of utterance 또는 end of sentence 마크가 딱 나오면 이제 생성하기를 끝내고 사용자한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용자가 봤더니 우와, 내 질문에 진짜 기가 막힌 답변이 만들어진 것처럼 사용자가 느끼고 사용자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가 강연할 때마다 이 LLM의 동작 원리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상당히 간단하겠죠. 그다음에 뭐 사실은 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약간 이제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문맥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단어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문맥이 돼서 또 단어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단어 하나하나씩을 생성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게 끝인 거야? 라고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이 자아상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어떠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 결과값을 사람이 해석할 때는 얘가 감정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네. 얘가 진짜 내 말을 진짜 잘 이해한 것처럼 그 말을 생성을 했네. 라고 사후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식의 동작을 하기 때문에 LLM의 이 단점과 한계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LLM의 단점과 한계는 당연하겠네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LLM의 단점과 한계는 이제 저는 LLM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능들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알 거고, 또는 조금만 활용해 보면 진짜 저보다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 유튜브에 찾아보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일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 단점과 한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일단 이 편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데이터를 준비한다고 그랬죠. 입력이 이렇고 출력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다 준비한다고 했었죠.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건 누구죠? 엔지니어, 또는 뭐 회사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해서 그 데이터를 그냥 다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정제를 하거든요. 데이터 필터링을 해서 학습하기에 좋은 내용들만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필요하고 뭐 이상한 내용들을 다 정제하는데 그 정제할 때도 또 사람이 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준비하고 정제하는 과정에 어떠한 편향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정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편향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은 편향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모델이 일반화된 영역 또는 공공의 영역에 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편향성이 없도록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세상의 편향성이 그대로 모델에도 투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환각 현상, hallucination인 거죠. 이 hallucination은 앞에서 그 제가 설명한 것들을 이해했으면 당연히 hallucination 있을 수 있겠네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 단어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생성했었던 거기까지를 또 문맥이라고 생각해서 next 단어를 또 생성하고 또 next 단어를 생성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단어를 하나씩 생성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를 계속해서 예측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창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예측해서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앞뒤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세상에 있는 건가?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세상의 사실과는 다른 문장이나 내용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죠. 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연구자들 또 저같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이 헐루시네이션을 어떻게 디텍션하고 어떻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할까를 부단히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보다는
많이 환각 현상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각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 환각 현상을 이야기할 때 뭐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기도 해요. LLM이 거짓말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모델을 만드는 이 연구자 한 사람으로 AI 모델을 좀 디펜스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AI 모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진짜 충실하게 지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다음 단어, 다음 단어, 다음 단어를 잘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에요.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걸 왜곡해서 말을 하는 걸 거짓말 한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LLM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저 단어들을 잘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얘는 알고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요즘 이제 AI 모델은 지가 이제 만든 것들을 중간에 막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 다르게도 만들 수 있도록도 할 수도 있어요. 즉 이제 환각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원래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대체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뭔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거는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다음은 LLM이 이제 추론 능력이 부족하다. 그 인간처럼 뭔가 계획을 하고 또 이 일들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일들을 각각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이런 추론 능력이 아직 인간보다는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아까 파란 거 왼쪽에 있는 파란 거 좀 강하게 좀 이렇게 그 써놨고 추론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연한 색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추론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LLM의 단점이에요. 음. 의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작적으로 이제 정의하기에 따라서 LLM이 또는 AI 모델이 의식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을 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때 LLM이나 AI 모델은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식이 없는 LLM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식이 있는 LLM을 우리가 굳이 만들어야 될까? 인간에게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데 보조적인 이런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 정도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의식이 있는 걸 굳이 만들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이렇게 하네요. 자, 요즘은 이제 LLM 시대에서요. 2026년도에는 에이전틱 AI라는 것이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되면 내년에는 다른 이 화두, 피지컬 AI 또는 라지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세상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에이전틱 AI는 앞에서 설명한 LLM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다고 하면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질문이 아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 요구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나누어진 일을 다른 에이전트한테 시켜서 협업을 통해서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AI 모델들 그걸 에이전틱 AI라고 하고 2026년에 엄청나게 많은 에이전틱 AI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이 아주 급변하는 시대의 AI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를 우리가 한번 분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좀 조명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AI 시대 또는 LLM 시대, 에이전틱 AI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요. 예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고급의 지식을 누구나 손쉽게 가질 수 있는 저는 지금 고급 지식의 민주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한 기관, 또 어떤 국가 기관, 이런 곳에서나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이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너무 놀라운 지식의 천만한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 요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만 어떤 시대이냐 고급 지식의 민주화 지식이 편만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AI 시대는 과거의 어떤 일들을 하는 효용성 또는 효율성들을 비교해 봤을 때 진짜 극도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이다. 효율성의 극대화된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또는 어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어, 그런 것들도 좀 생략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주제로 또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뭐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은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꼭 좋은 건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이면 좋잖아요. 그죠? 효율적이면 좋죠. 근데 효율적이 진짜 과연 좋은 건가?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면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늘 좋은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테크놀로지 또는 테크닉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테크닉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 문화를 뜻해요. 테크닉.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효율성을 아주 최고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이 테크놀로지가 추구하는 일의 극강의 효율성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효율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조금 효율성이 없어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또 이 피조 세계에서 이거는 좀 지양되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효율성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좀 피해, 손해, 감내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극도의 효율성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여튼 일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그러한 시대가 AI의 시대이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이전틱 AI 시대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을 이용을 하면 생성형 AI 모델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 삶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 우리 일, 우리의 학업,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어떤 생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자동으로 해낼 수 있는 시대이다. 하다못해 뭐 보고서, 문서, 프로그램까지도 다 생성해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답변만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풀어야 하는 문제를 나 대신 풀어줄 수 있는 개인 비서, 가상 직원과 같은 것들을 누구나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다를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에이전틱 AI 이 프레임 중에 오늘 뭐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써봤을 건데 요 클로드 AI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클로드 AI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시간이 될 때 또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시점이 될 때 클로드 AI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클로드 AI는 클로드 챗이 있고 클로드 코워크가 있고 클로드 코드가 있고 클로드 디자인이 있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클로드 디자인을 이용하면 디자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말로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의 디자인을 한 1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클로드 코드를 이용하면 프로그램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나한테 필요로 하는 보고서와 여러 가지 뭐 생성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클로드 코어크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LLM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할 때 사용할 수 있고 클로드 챗은 제미나이나 챗GPT와 같은 일상적인
채팅을 통해서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에이전트 시대는요,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피곤치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을 하는 에이전트들을 우리 모두 다 가질 수 있다. 사람들 비서는 늦은 시간에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일을 지시했다가 아,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거야 라고 하면 뭐 불평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평도 없고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태도도 이렇게 좋게 하면서 피곤치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AI 에이전트이고 그걸 이제는 각 개인들도 한 달에 한 3만 원, 뭐 4만 원 정도만 내면 누구나 손쉽게 가질 수 있는 시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1인이 창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이전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 대신 회사의 다른 직원들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야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1인이 개인이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실제 이제 그것을 이제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어떤 한 미국 사람이 40대의 한 미국 사람이 US 달러 2만 불로 AI 에이전트들을 구독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 거예요. 2만 불을. 그리고 본인이 이제 CEO를 하고 이제 에이전트들을 이용해서 그 자기가 만들 서비스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해서 그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 서비스가 런칭된 이후에 지금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업의 가치가 US 달러로 1.8 빌리언이 되는 회사를 1인이 만들었다. 나머지는 그 AI 에이전트로 만든다고 하는 실제 기사가 얼마 전에 났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뭔가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있어야지만 뭔가 사업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그것도 뭐 사무실이 없어도 그냥 집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자, 그러게 되면 언뜻 드는 생각이 가면서 우리가 대학은 꼭 가야 되나? 우리가 PhD는 꼭 해야 되나? 어. 뭐 그게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나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혼자서도 AI 에이전트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잘 그 분석해내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 정의한 것을 AI 에이전트들과 잘 협업하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만들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가 있으면 이제 누구든지 창업도 하고 진짜 대단한 서비스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해야 된다. 아이, 그건 뭐 남들 얘기겠지. 아이, 그건 뭐 좀 이따 말겠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학생들 더욱더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우리가 리드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늘 생각하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야흐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제가 제 강연에서 여러분들에게 레이 커즈와일 이야기 몇 번 했을 거예요. 레이 커즈와일이 아주 오래전에 이런 시대가 온다. 뭐 이 컴퓨터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런 시대를 싱귤레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특이점은 뭐 2000 몇십 년도에 온다. 뭐 이런 책을 쓴 게 The Singularity is Near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 이제 소개를 했고 사실은 이 책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기술이 아주 좋은 거다. 기술의 효용성이 뭐 아주 좋은 거고 기술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다. 이런 기술 낙관론적인 책이라 사실은 저의 견해하고는 좀 다른 책이에요. 근데 이 레이 커즈와일이 그 2024년도에 새로운 책을 또 썼어요. 뭐냐면 The Singularity is 예전에는 Singularity is Near라고 썼는데
이제 더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when we merge with AI, 우리가 AI와 이제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시점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가끔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이번 강연에서는 여러분들도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 Strong Artificially Intelligent Machine SAM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얘는 머신이에요. 머신인데 이런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귤러리티의 이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머신인 거죠. 그 다음에 또 SAH라고 하는 이러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SAH는 뭐냐면 Strong Artificially Intelligent Human이에요. 즉 사람인데 사람이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피지컬리 하게도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눈이 시력을 잃은 사람에게 인공 망막, 인공 수정체 같은 것들을 이식을 하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수족과 의족을 연결을 하고 그걸 뇌를 통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너무나 이렇게 노화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심장 같은 것들이 노화됐으면 그 심장을 인공 심장 그리고 AI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대체하고 막 이게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SAM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의 인간.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SAM과 SAH의 경계도 아마 모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류의 사람 또 그런 류의 엔터티들이 이제 조만간 나타나서 같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그런 세상이 되면 좋을까요? 놀라운가요? 기대가 되나요? 어, 그거는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정답이 있지 않고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한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만드신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정체성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고 모든 세상도 그걸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 될 건데 그것도 뒤에 가서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야기해보면 불과 저는 이런 류의 강연을 한 10년 전에도 했거든요. 제가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 너무 낙관적이고 그거 말이 돼요? 교수님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같은 연구를 하는 다른 교수들도 저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게 뭐 말이 되냐?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벌써 이제 그런 세상이 와 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어찌 보면 싱글러리티 앞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우물쭈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주제의 이 제목을 기독교인의 AI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그런 이제 AI를 바라보는 분석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기술들을 바라볼 때요. AI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2, 30년 더 살고 나면 AI보다 더한 것들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바라볼 때, 기술을 분석할 때 가져야 할 관점들을 이야기 지금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야, 이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능하게 했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자,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우리에게 많은 효용성을 줬고, 불가능했던 뭐 어떤 지식을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또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많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도 자동화하도록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 가능하게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 기술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지 돼요. 먼저 AI 기술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좀 어렵게 했을까? 뭐를 쉽지 않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독서하는 것들을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서 무슨 지식을 얻고 간접 경험을 하고 그러려고 할까요? 아니 뭐 쉽게 뭐 LLM한테 물어보면 뭐 얼마든지 다 얘기해 주는데 꽤 오랫동안 뭐 책을 읽고 며칠씩 읽고 해서 우리가 뭔가 간접 경험을 하고 세상의 지식을 획득하려고 하나요? 그런 사람이 점점 줄죠. 점점 줄어요. 그래서 독서의 능력을 점점 잃게 만들고 독서하는 데 있어서 사고의 능력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사고의 능력도 점점 줄게 해요. 더더군다나 AI 에이전트면 나 대신 일을 해주니까 이제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뭐 고민하고 뭔가 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막 했었던 깊은 어떤 사고를 했었던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필요 없어. 그냥 에이전트한테 말만 하면 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사고력도 엄청나게 낮아져요. 그래서 독서와 사고력이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사고의 능력, 멘탈 머슬이 점점 가늘해지는. 음.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아주 튼튼한 이런 근력,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는 또 그런 대단한 근력 못지않은 이 사고력, 이 사고의 근육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끊어질 듯한 이러한 어떤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 놀라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의 어려움, 관계.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저는 우리 사람들은 특히 크리스천들은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 또 나와 피조물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재 이 AI 시대에는 그 세 가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어.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큰 문제이고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피조물과 잘 관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술들로 말미암아 점적 관계의 능력들이 상실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또 보며 그리고 무엇인가에 몰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단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몰입하고 또는 뭔가 어떤 일에 또 이렇게 몰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로 한데 그러한 단절의 자유와 몰입의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기술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디스트랙트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카톡을 통해서 그 LLM, 그 AI 모델을 통해서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쇼츠를 통해서 많은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큰 문제죠.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늘 어텐티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많은 기술들이 대체함으로써 그런 이 몰입하고 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인 거죠. 그다음에 기다림의 이런 미학, 기다림의 가치를 많이 상실해 버렸다. 워낙에 빠르게 이제 독서도 읽을 필요 없이 저도 때로는 그래요. 모든 책을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LLM한테 야, 이 책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책의 서평을 네가 써줘봐.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고 나는 이런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랬을 때의 그 저자의 어떤 주장은 어떤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쉽게 그 책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음,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런 능력들이 이제 상실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제 기다리지 못한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소비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또 너무나 주문하면 빨리 오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런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상실하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의 어떤 과거의 삶에서 삶을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제식의 어떤 학습이 이제 어렵고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있었고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은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주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교회 학교에서도 전도사님들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뭘 배우고 또는 어떤 삶의 일의 현장에서도 경험자 노익장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배웠는데 이제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게 편만한 시대다 보니까 더 이상 선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뭐 만방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가 아니겠지만 뭐 스마트폰을 허용하고 PC를 허용하는 곳이며 교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를 학생들이 그냥 LLM에 물어봐서 50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LLM이 더 많은 양을 벌써 모니터에 출력해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우 나도 이제 뭐 그 정도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나도 저분이 이야기하는 건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저 사람이 뭐 저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을 많이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참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모가 이야기해도 부모의 어떤 권위가 이제 세워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선생님의 권위. 음. 물론 이제 선생님의 권위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만 이 권위를 갖는 건 당연히 아닌데 오늘날의 변질된 세상에서는 이 선생님들을 또는 선배들을 지식의 전달자로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이런 도제적인 학습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뭔가 학습하는 게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어떤 분석 관점은 어떤 기술이 나오든지 간에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것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반추해보고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또는 우리 선조들이 그 경험했던 이런 유사한 것들을 떠올려서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들을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어느 시점에도 그 시대 나름대로의 어떤 혁명적인 기술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시대에는 AI가 혁명적인 기술이지만 뭐 예를 들면 전기가 없던 시대에 전기가 발명이 되었어. 그러면 얼마나 획기적인 발명이었고 획기적인 기술이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 기술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었고 또 이게 전기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아하 우리 AI 시대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지 라는 걸 그런 통찰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현재의 기술은 과거에 어떠한 기술을 떠올리게 하는가 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떤 분석의 관점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적용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AI 모델에 있어서의 과도하게 적용됐을 때의 문제점. 아까도 LLM의 어떤 한계를 얘기할 때 편향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윤리적인 편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윤리적인 확증 편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AI에게 뭔가 윤리적인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 하겠죠. 이게 말이 될까요? 사람은 비일관성이 있어. 그래서 사람 법관 말고 AI가 판단하게 하자. 그러면 AI는 중립적이니까 도덕적인 판단, 어떤 사법적인 판단, 윤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어. 뭐 그렇게 되면 그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여태까지 어떤 이 사람들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많은 이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그게 과도하게 적용됐을 때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가짜 뉴스 선동하는 거. 특히 가짜 뉴스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를 이게 헷갈리게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날마다 벌어지는 보이스 피싱 문제들.
그래서 진짜 한 가족과 한 개인의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이렇게 조종해서 매니플레이션해서 선동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사고의 외주화. 아까 사고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AI가 생각하게 하고 나는 그걸 실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만 하는 그래서 인간의 인지 능력과 인간의 판단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고유의 정보자적, 청지기적 능력, 또 지혜와 분별의 능력들을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점점 이것들이 심해지면 디지털 침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런 용어들이 생기거든요. 즉, 디지털 침해는 너무나 이제 사고의 외주화를 하다 보면 주의력이나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이나 주의 집중력 같은 것들이 저하되어서 온전한 이런 인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엄청난 감시, 사생활 노출, 뭐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를 하는 이런 큰 문제, 그다음에 자유로운 어떤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LLM, 에이전틱 AI는 무엇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관점들을 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기독교와는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왜 크리스천으로서 AI 시대 정신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에서 이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지금 AI 시대를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오늘날의 사회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그러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그 이야기를 하고 인공지능과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상관성,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느냐를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AI를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네 가지 부류도 이미 제 강연에서 늘 이야기했어요. 교회 내에서도 AI를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데 이걸 적용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는 자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건 바깥 세상의 일이고 우리 교회는 그거 상관없어라고 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청지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AI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경에 있는 네 가지의 서사와 AI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크게 네 가지의 내러티브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성경의 앞부분에 있죠. 그리고 창조가 돼서 얼마 되지 않아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피조 세계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의 구속을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네 가지의 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할 때 이 네 가지의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이 서사를 머릿속에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서사와 AI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창조와 AI예요.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창조 때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거든요. 하물며 지하에 있는 지하 자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기에 필요로 하는 여러 천연 자원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알고리즘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AI가 만들어진 거죠. 즉 AI도 이 피조 세계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다. 이 창조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창조 세계에 만들어진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 학생들, 또 학부모에게도 영향들을 이렇게 미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요 이런 영향의 유익들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AI의 타락인데 여기서 말하는 AI의 타락은 AI 자체가 타락했다라는 게 아니라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인간들이 AI를 만들고 AI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AI가 이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AI 시대의 새로운 바벨탑입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바벨탑의 예는 트랜스 휴머니즘, 마인드 업로딩, 브레인 포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트랜스 휴머니즘, 마인드 업로딩, 브레인 포팅 이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인간의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인간이 더 좋은 삶을 살고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표방하는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신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인간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파라다이스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버그투성이의 있는 상태로 있는 인간의 몸을 만들고 정신과 기억과 의식도 내 것들을 그대로 컴퓨터에 업로딩하고 내 브레인을 컴퓨터에 포팅을 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운동들의 그 밑바닥에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AI 시대에 있어서 왜곡된 그 AI를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움직임들과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과학기술 만능주의, AI 만능주의 또는 영어로는 테크니시즘, 사이언티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테크니시즘은 뭐냐면 기술은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기술은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 질병과 그다음에 가난과 배고픔과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야라고 마치 기술을 하나님이 자리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기술 만능주의이고 테크니시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잘못된 그 우상의 이데올로기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왜곡된 AI 시대가 언급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 테크니시즘을 표방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트랜스 휴머니즘, 마인드 업로딩, 브레인 포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지 우리 이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죄성 도저히 떨치고 싶어도 떨쳐버릴 수 없는 나의 죄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 몸은 또 인간의 삶은 유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신의 몸을 이제 벗어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는 어, 새 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또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AI를 통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의 문제. 사실은 AI 가지고 전쟁하는 군사들도 만들잖아요.
근데 그 AI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어떻게 우리의 많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그 해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미 다 성취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트랜스 휴머니즘과 마인드 업로딩가 또는 테크니시즘과 같은 그런 것들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을 노력하는 그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이미 우리는 그들에게 야, 니들이 하려고 하는 거,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다 이루셨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AI 시대에 있어서 리뎀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복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즉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죽어서나 천국 가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것을 사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진정한 구원의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자로서 우리가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그 말씀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무나 혼동스러운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향방을 알지 못하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고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시대에 내가 도대체 이걸 공부하면 괜찮은 건가? 저걸 공부하면 괜찮은 건가? 너무나 걱정도 되고 염려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막 흐트러지게 될 건데 여러분들 근신하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짧게나마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라도 찾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지고 하더라도요. 시대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세상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해요. 또 저를 향한 부르심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 첫 번째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살면서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어떠한 위치에서든 간에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게 교수이든 선생님이든 빵집을 하는 사람이든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엔지니어든 또는 배관공이든 그건 그렇게 또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현장 본인이 있는 그 삶에서 삶의 현장이 바로 전도와 선교와 신앙의 현장이 되어서 정복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떤 시대를 그 망라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지상 대계명, 그 지상 대명령 그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부르심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에 어떠한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주어진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도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 모든 어떤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이런 기둥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살았던 여태까지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아까 맨 처음에 저의 어떤 프로필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아, 저 교수님처럼 살 수만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있고, 내 밑에서 지도를 밟고 있는 몇십 명의 대학원생들은 아마도 저와 같은 위치에 오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아마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능력, 저의 노력, 저의 어떤 잘남으로 그것들이 어, 되어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그런 그릇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뭐 여러분처럼 공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 열심으로 그것들을 세상적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그 1600명의 교수들 중에 1% 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위권 안에 있는 교수로 살 수 있는 건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고백하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저도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작은 어떤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마음을 받으셔서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짧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삶을 추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혼돈의 AI 시대는요 기독교인에 있어서 기독교의 르네상스 크리스천들에게 르네상스의 시대가 될 수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발전하고 너무나도 뭐 그 쉬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기술이나 지식 그것을 쫓는 것은 별로 중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이 원하는 건 깊은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AI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AI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AI들을 잘 또 지시하고 이렇게 또 검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간의 인간됨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시대가 반드시 요구할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런 능력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사고력을 갖고, 그다음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들은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갖는 이러한 그 역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 AI 시대는 야 기회의 시대이다, 르네상스의 시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일의 효용성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말씀을 보려고 하면 시간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런 변명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일주일에 할 일을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는 효율적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잔치에 가야 되는데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또 취직을 해가지고요.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돼가지고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해. 이럴 수 있는 변명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께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시간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아주 르네상스적인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조금 마지막으로 점프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궁금한 거, 질의응답을 좀 받으려면 조금 빨리 이제 점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성공한 인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AI 시대에 있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 그 성공의 기준을요. 성경적인 기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준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감 있게 그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비전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비전을 달성하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이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그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못하지 않나? 라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저의 삶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머리카락의 숱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들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세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생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